북쪽 끝 지평선 너머 1년 중 절반이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 있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죠. 해는 짧고 겨울은 길었습니다. 빙하가 수천 년에 걸쳐 깎아낸 깊은 골짜기마다 바닷물이 밀려들어와 피오르드를 만들었고 그 해안가에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평평한 땅은 거의 없었죠. 바위와 절벽뿐이었습니다. 농사라곤 짧은 여름 두세 달 동안 보리와 귀리를 심어 수확하는 게 전부였고 그걸로 긴 겨울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8세기 들어 상황이 변했습니다.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식량이 조금씩 늘었고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했죠. 문제는 땅이었습니다. 장남만 재산을 물려받는 관습 때문에 차남 삼남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강력한 왕들이 나타나 세금을 거두고 복종을 강요했죠. 자유를 원했던 족장들과 젊은 전사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대로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바다 너머로 운명을 걸 것인가. 그들은 배를 탔습니다. 그렇게 바이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거친 북해를 건너려면 특별한 배가 필요했습니다. 바이킹들은 숲에서 가장 단단한 참나무를 골라 베어냈죠. 그리고 그 나무로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배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롱십이었습니다. 제작 방식부터 달랐어요. 나무 판자를 비늘처럼 겹쳐 쇠못으로 고정하는 클링커 공법을 썼는데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파도가 칠 때 배가 부러지지 않고 유연하게 휘어졌거든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말이죠. 배의 중심엔 용골이 있었습니다. 통나무를 깎아 만든 척추 같은 구조물이었는데 이 덕분에 배는 수심 1m 남짓한 얕은 물에서도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다른 배들은 깊은 바다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지만 롱십은 해안가 어디든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강을 거슬러 내륙 깊숙이 침투하는 것도 가능했죠. 적들은 바다에서만 경계했는데 바이킹은 뒤쪽 강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아무 소리 없이요. 배에는 사각형 돛이 달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땐 돛을 펼쳐 빠르게 나아갔고 바람이 없을 땐 노를 저었습니다. 한 척에 30명에서 많게는 60명이 탔는데 모두가 노젓는 전사였죠. 필요하면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기동성이 생명이었거든요. 그리고 배 앞머리엔 용머리 조각상을 달았습니다. 바다의 괴물처럼 보이게요. 멀리서 그 배를 본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악마가 바다 위를 달려온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 배 한 척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롱십이 없었다면 바이킹 시대도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 배를 타고 세상 끝까지 갔고 가는 곳마다 전설을 남겼습니다. 그 첫 번째 전설이 793년 여름 한 작은 섬에서 시작됩니다. 793년 6월 8일 아침이었습니다. 잉글랜드 북동쪽 끝 린디스판이라는 작은 섬에 수도원이 하나 있었죠. 그곳은 성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도사들이 기도하고 필사본을 만들며 평화롭게 살아온 곳이었어요. 그날도 아침 예배가 한창이었습니다. 수도사들은 무릎 꿇고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죠. 그때 수평선에 뭔가 나타났습니다. 용머리가 달린 배들이었어요. 처음엔 몇 척인 줄 알았는데 계속 나타났습니다. 10척, 20척. 해안가에 닿자마자 덩치 큰 남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손엔 도끼와 칼을 들고 있었죠. 수도사들은 도망칠 틈도 없었습니다. 바이킹들은 예배당 문을 박살냈고 제단 앞에서 기도하던 수도사들을 그 자리에서 베어버렸습니다. 비명이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았어요. 섬이었으니까요. 바이킹들은 성물함을 부수고 금과 은으로 만든 십자가, 보석이 박힌 성경책을 모조리 가져갔습니다. 살아남은 수도사들은 노예로 끌려갔죠. 몇 시간 만에 수도원은 잿더미가 됐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유럽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성지를 공격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당시 기록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기둥이 보였고 용들이 날아다녔다. 이는 신이 내린 재앙의 징조다. 사람들은 이걸 악마의 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린디스판 습격은 단순한 약탈이 아니었습니다. 바다가 더 이상 안전한 국경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죠. 이 성공 소식이 스칸디나비아로 전해지자 수많은 젊은이들이 배를 탔습니다. 바다 건너엔 황금이 있고 막을 자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바이킹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처음엔 패턴이 단순했습니다. 여름에 배를 타고 와서 약탈하고 겨울 오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히트앤런이었습니다. 그런데 865년 뭔가 달라졌습니다. 수백 척의 배가 잉글랜드 해안에 나타났어요. 이번엔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역사는 이들을 이교도 대군세라고 기록했죠.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수천 명의 전사들이 한꺼번에 상륙했거든요. 이들을 이끈 건 전설적인 인물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라그나르 로드브로크,
들어보셨나요? 바이킹 영웅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복수를 위해 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약골 이바르였어요. 이름은 약골이지만 전략가로서는 천재였죠. 이바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현지에서 말을 구했어요. 바이킹은 원래 배로만 이동했는데 이번엔 기병대를 만든 겁니다. 기동력이 몇 배로 늘어났죠. 그리고 타이밍을 봤습니다. 노섬브리아 왕국에 내분이 일어났거든요. 두 왕족이 왕위를 놓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바르는 그 틈을 노렸어요. 866년 12월 1일 바이킹 군대는 요크를 기습했습니다. 도시는 하루 만에 함락됐죠. 왕들이 뒤늦게 연합해서 반격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바이킹은 이미 성벽 안에 진지를 구축한 상태였거든요. 전투는 일방적이었어요. 두 왕 모두 전사했고 바이킹은 왕 중 한 명을 잔인하게 처형했습니다. 피의 독술이라는 의식이었는데 등을 갈라 폐를 꺼내는 끔찍한 방식이었죠. 이건 경고였습니다. 저항하면 이런 꼴을 당한다는 거였어요. 요크를 거점으로 삼은 바이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 이스트 앵글리아를 공격했고 머시아 왕국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앵글로색슨 왕국들이 하나씩 사라졌죠. 이제 약탈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복자였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백성을 지배했어요. 잉글랜드는 바이킹의 손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쪽 끝에 한 왕국만 버티고 있었습니다. 웨식스였죠. 왕의 이름은 알프레드였습니다. 28살의 젊은 왕이었어요. 형들이 모두 전쟁에서 죽는 바람에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이었죠. 바이킹 군대가 웨식스로 밀려왔습니다. 알프레드는 싸웠지만 계속 밀렸어요. 878년 1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바이킹 지도자 구스룸이 기습 공격을 감행했거든요. 한겨울에 말이죠. 알프레드는 거의 모든 걸 잃었습니다. 군대는 뿔뿔이 흩어졌고 왕은 소수의 측근들과 함께 늪지대로 도망쳐야 했어요. 서머셋의 에설니 늪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알프레드는 숨어 지냈죠.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농가에 몸을 숨겼는데 주인 할머니가 빵을 구우라고 시켰답니다. 왕인 줄도 모르고요. 알프레드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빵을 태워버렸고 할머니한테 혼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지만 알프레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늪지대를 거점으로 게릴라전을 펼쳤어요. 밤에 나타나 바이킹 진영을 습격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했죠. 동시에 밀사를 보내 흩어진 군대를 다시 모았습니다. 몇 달 후 준비가 끝났습니다. 5월 알프레드는 에딩턴 평원에서 구스룸의 군대와 맞붙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웨식스 군대는 방패벽을 만들어 버텼고 바이킹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전투는 하루 종일 이어졌죠. 해질 무렵 바이킹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스룸은 요새로 도망쳤지만 알프레드가 포위했어요. 2주 후 구스룸이 항복했습니다. 여기서 알프레드가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바이킹을 몰아내는 대신 땅을 나눠준 거예요. 잉글랜드 북동부를 바이킹 영토로 인정했습니다. 대신 조건을 걸었죠. 구스룸은 기독교로 개종해야 했고 알프레드가 대부가 됐습니다. 이 협정으로 만들어진 게 데인로였습니다. 데인은 덴마크 사람, 로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바이킹의 법이 통하는 땅이었죠. 그곳에서 바이킹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정착한 겁니다. 앵글로색슨족과 결혼도 했어요. 아이들이 태어났고 문화가 섞였습니다. 지명에도 흔적이 남았어요. 끝에 비 따이가 붙으면 바이킹 마을이었다는 뜻이고 소프 토르프는 농장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잉글랜드 북부에 가면 이런 지명들이 수백 개 남아 있습니다. 바이킹은 더 이상 침략자가 아니었습니다. 잉글랜드의 일부가 된 겁니다. 같은 시기 다른 바이킹들은 남쪽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프랑크 왕국이었죠. 지금의 프랑스입니다. 센강을 따라 올라가면 파리가 나왔거든요. 바이킹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845년 처음으로 파리가 공격당했어요. 120척의 배가 강을 거슬러 올라왔고 도시는 순식간에 약탈당했습니다. 프랑크 왕 샤를 대머리 왕은 싸우는 대신 돈을 줬어요. 은화 7,000파운드였습니다. 제발 돌아가달라 하고 부탁하면서요. 바이킹들은 돈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다시 왔어요. 돈을 주면 간다는 걸 학습한 겁니다. 이걸 데인겔드라고 불렀죠. 덴마크 사람들에게 주는 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계속됐다는 거예요. 프랑크 왕국은 싸우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려 했고 바이킹은 매년 찾아와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악순환이었죠. 그러다 885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격이 벌어집니다. 700척의 배가 센강에 나타났어요. 바이킹 전사 4만 명이었습니다. 이번엔 파리를 점령할 작정이었죠. 당시 파리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 도시였습니다. 지금처럼 큰 도시가 아니라 센강 한가운데 작은 섬, 시테섬에 있었어요. 다리 2개로 연결돼 있었죠. 바이킹은 그 다리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도 백작이었습니다. 파리 방어를 맡은 지휘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결사항전을 선언했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다. 포위가 시작됐습니다. 바이킹은 성벽에 사다리를 걸고 올라왔고 파리 시민들은 끓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요. 전투는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바이킹이 공성탑을 만들어 공격했지만 오도는 그때마다 막아냈죠. 1년이 지났습니다. 바이킹 진영에서 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보급도 끊겼습니다. 결국 바이킹 지도자 시그프리드가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프랑크 왕 샤를 뚱뚱 왕이 한심한 결정을 내려요. 바이킹에게 돈을 주고 생강을 통과해 다른 지역을 약탈하도록 허락한 겁니다. 파리만 건드리지 말라고요. 오도는 분노했지만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상황이 바뀝니다. 911년 새로운 왕 샤를 단순 왕이 바이킹 지도자 롤로를 만났어요. 그리고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땅을 줄 테니 다른 바이킹들을 막아달라. EJ 전략이었죠. 롤로는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기독교로 개종했고 받은 땅이 노르망디였습니다. 북쪽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서 바이킹과 프랑스 문화가 섞였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게 노르만족이었죠. 훗날 이들이 유럽 역사를 또 한 번 뒤흔들게 됩니다. 서쪽으로 간 바이킹들이 있었다면 동쪽으로 간 바이킹들도 있었습니다. 주로 스웨덴 출신이었죠. 이들은 발트해를 건너 지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땅으로 들어갔어요. 방식이 달랐습니다. 롱십을 끌고 강을 거슬러 올라간 겁니다. 배를 통째로 육지로 끌어올려 다음 강까지 옮겼어요. 믿기지 않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내륙 깊숙이 침투했죠. 슬라브족들은 이들을 바랑기안이라고 불렀습니다. 노를 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어요. 9세기 중반 한 무리의 바랑기안이 노브고로드라는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지도자 이름은 류리크였죠. 전설에 따르면 슬라브 부족들이 류리크를 초청했다고 해요. 우리 땅은 넓지만 질서가 없다. 와서 다스려달라.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류리크는 그곳에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의 후계자들이 남쪽으로 영토를 넓혀갔어요. 그러다 드네프르강 연안에 키예프라는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위치가 완벽했어요. 강 한가운데 있어서 교역로를 장악할 수 있었거든요. 바랑기안들은 키예프를 점령하고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키예프 루스의 시작이었죠. 루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핀란드어로 노를 젓는 사람들을 뜻했는데 이게 나중에 러시아라는 국명의 기원이 됐거든요. 러시아의 뿌리가 바이킹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들은 빠르게 현지화됐어요. 슬라브 여성들과 결혼했고 슬라브어를 썼습니다. 몇 세대 지나자 바이킹보다는 슬라브에 가까워졌죠. 하지만 바이킹의 모험 정신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드네프르강을 따라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흑해까지 갔습니다. 그곳에서 비잔틴 제국,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과 만났죠. 처음엔 적대적이었어요. 바랑기안들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곧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바랑기안들은 북쪽에서 모피와 노예, 꿀, 밀랍을 가져왔어요. 비잔틴과 아랍 상인들은 비단과 향신료, 은화를 줬죠. 특히 노예 무역이 컸습니다. 슬라브 포로들을 남쪽으로 팔았는데 영어 단어 슬레이브, 노예가 슬라브에서 나왔다는 설도 있을 정도예요. 바랑기안들은 이 교역로를 장악하며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에서 온 가난한 전사들이 동쪽에서 귀족이 됐죠. 그리고 그중 일부는 더 남쪽으로 콘스탄티노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황제의 칼이 됩니다. 10세기 말 비잔틴 제국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황제 바실리우스 2세가 문제였어요. 정확히는 그를 노리는 반란군들이 문제였죠. 제국 내부에서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황제는 믿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누굴 믿겠어요? 비잔틴 궁정은 음모와 배신의 소굴이었습니다.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암살자가 되는 곳이었죠. 바실리우스는 생각했습니다. 외부인을 써야겠다. 988년 황제는 키예프 루스의 블라디미르 대공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군사를 보내달라. 대가는 치르겠다. 블라디미르는 6,000명의 바랑기안 전사를 보냈습니다. 콘스탄노플에 도착한 이들을 본 사람들은 놀랐어요. 체격이 어마어마했거든요. 평균 신장이 180cm가 넘었습니다. 당시 지중해 사람들 평균이 165cm 정도였으니 거인처럼 보였죠. 게다가 무기가 달랐습니다. 양날 도끼를 들고 있었어요. 한 손으론 들 수도 없는 크기였습니다. 바실리우스는 이들을 반란군과 맞붙게 했습니다. 전투는 일방적이었어요. 바랑기안들은 도끼를 휘두르며 적진을 갈라놓았죠. 방패도 갑옷도 소용없었습니다. 도끼 한 방에 다 부서졌으니까요. 반란은 진압됐습니다. 황제는 감동했어요. 이들은 명령에만 복종했거든요. 정치적 야심이 없었습니다. 비잔틴 귀족이 아니었으니까요. 고향도 멀었고
황제 외엔 아는 사람도 없었죠. 완벽한 친위대였습니다. 바실리우스는 결정했어요. 이들을 내 곁에 두겠다. 그렇게 바람기한 친위대가 탄생했습니다. 황제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호위하는 최정예 부대였죠. 급여도 어마어마했어요. 일반 병사의 10배를 받았습니다. 금화로 월급을 받았거든요. 게다가 황제가 죽으면 보너스가 있었어요. 황궁 보물창고에 들어가 손에 쥘 수 있는 만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한 번만이에요. 바람기한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가장 유명한 인물이 하랄드 하르드라다였습니다. 노르웨이 왕자 출신이었는데 젊었을 때 친위대에 복무했어요. 10년 넘게 비잔틴을 위해 싸웠고 엄청난 부를 모았습니다. 금화를 가득 실은 배를 끌고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 돈으로 나중에 노르웨이 왕이 됩니다. 바람기한 친위대는 200년 넘게 유지됐어요. 비잔틴 제국이 무너질 때까지 황제를 지켰죠. 바이킹의 후예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화려한 제국의 심장부를 지킨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북쪽 끝 야만인이라 불리던 이들이 동로마 황제의 최측근이 됐다는 게 말입니다. 바이킹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정신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이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작이었죠.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죽으면 발할라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오딘신의 궁전이었어요. 거기선 매일 싸우고 매일 잔치를 벌인다고 했죠. 죽어도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살아나서 또 싸운다고요. 전사에겐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킹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대에서 늙어 죽는 걸 수치로 여겼죠. 지푸라기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죽으면 발할라에 못 간다고 믿었거든요. 대신 헬의 영역, 어둡고 차가운 지하 세계로 간다고 했어요. 그들의 신화엔 종말도 있었습니다. 라그나로크였죠. 신들과 거인들이 최후의 전쟁을 벌이고 세상이 불타 멸망한다는 예언이었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 속에서 새로운 세상이 태어난다고 했죠. 죽음과 재생의 순환이었습니다. 이런 세계관이 바이킹을 만들었어요. 두려움 없이 싸우고 운명을 받아들이는 전사들을요. 하지만 그들도 법과 질서는 있었습니다. 팅이라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일종의 의회였어요. 자유민들이 모여 법을 정하고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게 민주적이었다는 거예요. 왕도 팅의 결정을 따라야 했죠. 아이슬란드의 알팅은 930년에 만들어졌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회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여성의 지위도 높았어요. 다른 유럽 지역과 달리 바이킹 여성들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이혼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증인 앞에서 선언하고 헤어졌죠. 집안일만 하는 게 아니라 농장을 운영하고 남편이 없을 땐 가문을 이끌었어요. 일부는 전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무덤에서 무기와 함께 묻힌 여성 유골이 발견됐거든요. 그리고 바이킹은 계속 서쪽으로 나아갔습니다. 870년경 인골프 아르나르솜이라는 사람이 아이슬란드에 정착했어요. 노르웨이 왕의 억압을 피해 떠난 거였죠. 그곳엔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화산과 빙하뿐인 섬이었지만 바이킹들에겐 자유가 있었어요. 수천 명이 아이슬란드로 이주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린란드였어요. 붉은 에리크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개척했죠. 아이슬란드에서 살인을 저질러 추방당한 인물이었습니다. 에리크는 서쪽 바다를 탐험하다 거대한 섬을 발견했어요. 대부분 얼음으로 덮인 땅이었지만 해안가 일부는 풀이 자랐죠. 에리크는 교묘한 마케팅을 했습니다. 섬 이름을 그린란드 녹색의 땅라고 지은 거예요.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요. 효과가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그린란드로 이주했죠. 그리고 에리크의 아들 레이프 에릭손이 더 서쪽으로 갔습니다. 천년경 레이프는 북아메리카에 도착했어요. 빈란드 포도주의 땅라고 불렀죠. 콜럼버스보다 500이나 앞선 일이었습니다. 정착을 시도했지만 원주민과의 충돌로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결국 철수했죠. 하지만 바이킹은 해냈습니다. 유럽에서 아메리카까지 간 겁니다. 나침반도 없이 오직 별과 바다를 읽는 감각만으로요. 11세기 들어 바이킹의 시대는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약탈자가 아니라 통치자가 된 거예요.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크누트 대왕이었습니다. 덴마크 왕자로 태어난 크누트는 1016년 잉글랜드 왕이 됐어요. 정복이 아니라 협상과 전략으로요.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덴마크 왕위도 물려받았고 노르웨이까지 손에 넣었죠. 북해 제국이라고 불렸습니다. 세 나라를 동시에 다스린 거예요. 놀라운 건 크누트가 현명한 통치자였다는 겁니다. 잉글랜드에선 앵글로색슨 귀족들을 존중했어요. 법을 지키고 교회를 후원했죠. 기독교 군주로서 행동했습니다. 한 일화가 유명해요. 신하들이 크누트를 신처럼 떠받들자 왕이 해변으로 나가 파도에게 명령했답니다. 물러가라! 당연히 파도는 계속 밀려왔죠. 크누트는 말했어요. 보라, 왕의 권력도 자연 앞에선 무력하다. 진정한 왕은 하느님뿐이다. 겸손을 보여준 겁니다. 크누트가 죽은 후 제국은 무너졌어요. 아들들이 능력이 없었거든요. 잉글랜드는
다시 앵글로색슨 왕가로 돌아갔고 노르웨이는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1066년 바이킹 역사의 마지막 장이 펼쳐집니다.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가 후계자 없이 죽었어요. 왕위 계승 전쟁이 시작됐죠. 3명이 왕관을 노렸습니다. 잉글랜드의 헤럴드 고드윈슨, 노르웨이의 하랄드 하르드라다, 그리고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이었어요. 하랄드 하르드라다 기억나시죠? 비잔틴 친위대 출신이었습니다. 이제 노르웨이 왕이 된 그는 마지막 바이킹 영웅이었어요. 키가 2미터가 넘었고 평생 전쟁터를 누볐죠. 하르드라다는 300척의 함대를 이끌고 잉글랜드로 쳐들어갔습니다. 요크 근처까지 진격했어요. 헤럴드 고드윈슨이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달려갔죠. 1066년 9월 25일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두 군대가 격돌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한 바이킹 전사가 다리 위에 혼자 서서 수십 명을 막아냈다고 해요. 결국 누군가 다리 밑으로 가서 창으로 찔러 죽였다고 하죠.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바이킹은 갑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였어요. 날씨가 더워서 벗어났거든요. 잉글랜드군의 화살이 쏟아졌고 하르드라다가 목에 화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노르웨이군은 무너졌어요. 300척으로 왔지만 돌아갈 땐 24척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만큼 전사자가 많았죠. 스탠포드 브리지 전투가 바이킹 시대의 종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스칸디나비아에서 대규모 침공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이러니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헤럴드가 북쪽에서 싸우는 동안 남쪽에서 윌리엄이 상륙했거든요. 헤럴드는 급히 남하했지만 지쳐 있었죠.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패배했고 윌리엄이 잉글랜드 왕이 됐습니다. 정복왕 윌리엄이었죠. 재밌는 건 윌리엄도 바이킹의 후예라는 겁니다. 노르망디는 롤로가 세운 나라였으니까요. 결국 바이킹을 이긴 셈이었습니다. 다만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죠. 약탈이 아니라 정복으로, 기독교 군주로서 말입니다. 롱십 한 척이 바다를 가릅니다. 용머리가 파도를 헤치고 노 젓는 소리가 수평선 너머로 울려 퍼지죠. 그렇게 바이킹의 시대가 저물어갔습니다. 약탈자로 시작했던 그들은 왕이 됐고 탐험가가 됐고 마침내 역사의 일부가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곳곳에 바이킹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러시아라는 국가 이름부터 그들이 남긴 유산이죠. 노르망디, 아이슬란드, 그린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블린, 요크 같은 도시들도 바이킹이 세웠어요. 영어 단어 수천 개가 고대 노르드어에서 왔습니다. 스카이, 하늘, 에그, 달걀, 나이프, 칼 같은 일상 단어들이요. 그들이 만든 항로는 지금도 쓰입니다.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백길, 발트해에서 흑해로 이어지는 강의 길이요. 법 체계도 영향을 줬죠. 배심원 제도의 기원이 바이킹의 팅 시스템에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바이킹이 남긴 건 정신이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용기,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는 불굴의 의지, 새로운 땅에 뿌리 내리는 적응력이요. 그들은 지도에도 없는 바다를 건넜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땅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배를 탔죠. 결국 바이킹은 야만인이 아니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모험가였고 유럽의 판도를 바꾼 변혁자였어요. 롱십이라는 기술 하나로 세상을 정복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변했습니다. 바다가 그들을 바꿨고 그들이 세상을 바꿨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미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 겁니다. 바이킹처럼요.